우리는 매일 돈을 쓰고 벌지만 돈의 진짜 정체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돈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화폐의 역사와 미래를 통해 돈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거래는 물물교환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물교환은 불편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일치해야 했고 가치를 나누기도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닭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밀 반대만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닭 한 마리를 팔 수도 없고 밀을 파는 사람이 닭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물물교환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물품 화폐입니다. 조개 껍데기, 소금, 가축 등 희소하고 가치가 인정되는 물건들이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부족들은 조개 껍데기를 화폐로 사용했고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소금을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문명에서는 가축, 특히 소를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영어의 cattle과 capital, 이 같은 어원을 가진 이유입니다. 하지만 물품 화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관이 어렵고 품질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조개 껍데기는 깨질 수 있고 소금은 녹을 수 있으며 가축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 화폐는 휴대하기 어렵습니다. 큰 거래를 하려면 많은 양의 물건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더 나은 화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금속 화폐입니다. 금속, 특히 금과 은은 희소하고 부식되지 않으며 쉽게 나눌 수 있고 휴대하기 편했습니다. 기원전 7세기 리디아 왕국에서 세계 최초의 주화인 엘렉트럼 주화가 탄생했습니다. 금과 은의 합금으로 만들어진 이 주화는 무게와 순도가 일정하여 거래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물건의 무게를 재거나 순도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화의 무게가 곧 가치였습니다. 금속 화폐는 수천 년 동안 화폐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동전, 중세 유럽의 금화, 이슬람 세계의 디나르 모두 금속으로 만들어진 화폐였습니다. 하지만 금속 화폐도 무겁고 대량 거래에는 불편했습니다. 또한 금속 화폐는 위조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금을 덜 넣고 다른 금속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화폐를 위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지폐입니다. 11세기 중국 송나라에서 세계 최초의 지폐인 교자가 탄생했습니다. 상인들이 무거운 금속 화폐 대신 교환 증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지폐의 시초입니다. 처음에는 민간 상인들이 발행한 교환 증서였지만 나중에 정부가 이를 공식화하여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가 되었습니다. 지폐의 등장은 거래를 혁신했습니다. 무거운 금속 화폐를 운반할 필요가 없어졌고 대량의 돈을 쉽게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폐는 그 자체로 가치가 없습니다.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폐의 가치는 무엇으로 보증될까요? 바로 금입니다. 금본위제는 각국 통화의 가치를 금에 고정시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달러는 금 몇 그램과 교환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이 제도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세계 경제의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금본위제 하에서 각국은 금 보유량만큼만 돈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없었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했습니다. 금본위제의 가장 큰 장점은 통화의 신뢰성입니다. 지폐의 가치가 금에 의해 보증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폐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금본위제는 국제 거래를 촉진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통화가 금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금본위제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금 보유량과 상관없이 돈을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사업입니다. 군대를 유지하고 무기를 구입하고 군인들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금 보유량을 초과하여 돈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44개국 대표들이 미국의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 모여 새로운 국제 통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레튼우즈 체제입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미국 달러를 금에 고정시키고 다른 나라 통화는 달러에 고정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미국 달러가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된 것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이 세계 금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 지역에서 금을 수입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은 세계 금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안정적인 환율 덕분에 국제 거래가 활발해졌고 세계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 시기를 황금의 30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브레튼 우즈 체제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군사비 지출, 국내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그리고 우주 개발에 대한 지출로 인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금 보유량을 초과하여 달러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은 달러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가 정말 금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가? 미국이 정말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 줄 수 있는가? 이러한 의심이 커지면서 여러 나라들이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금 보유량은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결국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은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 이 사건은 국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금에 의해 보증되지 않는다면 달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이 모두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닉슨 쇼크 이후 세계는 변동한 율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각국 통화의 가치는 더 이상 금에 고정되지 않고 외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고 수요가 적으면 달러의 가치는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화폐 시스템입니다. 현대 화폐는 신용 화폐 또는 법정 화폐라고 불립니다.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지만 정부가 법으로 그 가치를 보증하기 때문에 화폐로 사용됩니다. 즉, 현대 화폐의 가치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기반합니다. 당신이 종이 돈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다른 사람도 그 종이 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현대 화폐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은행이 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리고 돈을 거두어들여 물가를 안정시킵니다. 이것을 금융정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면 실질적인 구매력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년 전에는 이 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같은 300만 원으로 생활하기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요?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효과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부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옵니다. 현금을 가진 사람은 손해를 보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은 이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1억 원에 산 아파트가 지금 2억 원의 가치가 있다면 당신은 1억 원의 이익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돈의 실질 가치는 5천만 원 정도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비트코인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 없이 개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호화폐의 시작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탈중앙화입니다. 기존의 화폐는 중앙은행이 관리하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의 컴퓨터들이 함께 관리합니다. 누구도 비트코인의 발행량을 조절할 수 없고 누구도 거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의 매력입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분산된 컴퓨터에 저장하여 위조나 변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이 기록은 모든 참여자에게 공개됩니다. 따라서 누군가 거래를 위조하려고 하면 모든 참여자가 이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화폐뿐만 아니라 금융, 물류, 의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의 의료 기록을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보안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류 분야에서는 상품의 이동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국 중앙은행들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현금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CBDC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CBDC는 정부가 금융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국도 2020년부터 CBDC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 개발을 진행 중이고 유럽연합도 디지털 유로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CBDC가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폐의 역사는 끊임없는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물물교환에서 금속 화폐로, 지폐에서 신용화폐로, 그리고 이제 디지털 화폐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화폐의 형태는 변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가 돈을 믿는 이유는 다른 사람도 그 돈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돈의 가치를 보증하는 이유는 국민이 그 돈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화폐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앞으로 화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 화폐는 기존의 화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금과 디지털 화폐가 공존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화폐가 어떤 형태로 변하든 우리는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현금만으로는 불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자를 통해 우리의 자산을 보호하고 증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대 경제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